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 뒤에 활짝 피어있는 그 홍매화를 보시면서 감상하시면서 오늘 뉴스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정근의 속속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 한국으로 오늘 새벽인데 미국 국채 수요가 살아났다. 대규모 물량 소화에 시장이 안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10년물 국채가 국채 낙찰이 있었는데 10년물 미국채가 1.52%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1.4bp 내린 1.52%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날 3년물에 이어서 10년물 국채도 성공적으로 낙찰되면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6을 넘어섰는데 1.52%로 안정되게 수준으로 낙찰이 되어서 시장이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그런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 올랐습니다. 4개월 연속 올랐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을 함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 시장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당장 물가 면에서 당장 금리 인상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다우존스가 현재 1.46% 오른 32,297을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0.6% 오른 3,898을 기록했지만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4% 하락을 해서 13,068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소비물가 상승률이 1.67% 전년 동기 대비 기록하면서 여전히 금리 상승 압력이 낮아지긴 했지만 금리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 급반등에도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하락한 2,958.1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때 3천선을 미국의 3조선을 탈환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외국인과 개인은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2억 원, 4,05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도 또 마찬가지로 전날보다 6.29%포인트 하락해서 전날보다 0.7% 하락한 거군요. 890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개인은 1,57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92억 원, 457억 원을 순매도함으로써 하락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안정적으로 1.5%를 보임으로써 테슬라가 급락하던 테슬라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지금 883달러까지 갔다가 673달러에 떨어져서 지금 거기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한국에서 2차 전지주, LG화학 같은 2차 전지주가 지금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우려와 환율 상승, 그리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하죠. 상승에 길어지면서 환율 상승으로 혼조세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3월 순매수액이 외국인은 마이너스 1조 7천억 달러,
기관도 1조 4천억 달러, 4천억 원, 외국인도 1조 7,7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금년에 3월 달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이 3월 중에 증시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은 증시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기 상승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금리가 지금 당장은 인상할 그런 상황은 압박이 적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의 주가는 올라가는 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손이 발생하고, 또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쭉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4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떨어져 1.3인데, 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면은 달러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작년 3월에 달러 인덱스가 부터 계속 저점을 기록해서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갑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 지난 3월 들어서는 다소 약세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를 보이면 자연적으로 신흥시장구에 들어왔던 돈들이 유출로 반전되기 때문에 신흥시장구 펀드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펀드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달러 인덱스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나왔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제가 앞에 본 그림을 그림을 크게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작년부터 달러 약세를 보여왔거든요. 왜냐면 달러 약세를 보여왔다가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작년 3월에 미국의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약세를 보여왔다가 금년 2021년 1월 6일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 들어서 다시 이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증가하면서 1월 6일을 저점으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신흥시장구에 들어오는 MSCI 지수가 지금 바로 금년에 계속 이것도 작년 3월부터 상승해 오다가 그러니까 신흥시장구로 들어오다가 금년 2월 초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의 펀드 수익률이 3개월, 6개월을 보면은 올라갔지만 최근 일주일, 1개월 사이에는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치주 시대가 오나 하는 것이 이제 기술주에서 가치주 시대가 오나, 이런 것이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치주 ETF에 10주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러셀천 가치주도 지수가 5.8% 상승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정유화학, 철강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월가에서도 비기술주, 금리가 낮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술주보다는 비기술주의 낙관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치주와 성장 중간의 주간 자금 유입액을 보면은 가치주의 유입액이 금년 들어서 계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데 비해서 성장주의 유입액은 지금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나 아니면 횡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그러나 본래 이런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청산 대신에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증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에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 회사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64조 원의 공모가 몰려서 공모주 역사를 새로 썼다, 가장 사상 최대 청약액을 기록했다 합니다. 과거에 가장 많이 기록했던 것이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카카오 게임즈 58조 5천억, 빅히트 58조 4천억인데,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4조 원이 몰려서
사상 최대 공모액을 기록했다. 그렇게 되면서 뭐 1억 넣어도 최소 1억 넣어도 다수 정도밖에 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2030에게 전부 주식이 너무도 큰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뭐였다면 MTS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이죠. MTS에 대한 화제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인기 순위를 점령한 증권사 앱,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모바일로 이제 하거든요. 지금 이제 완전 모바일 시대입니다. 모바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기 순위를 점령한 증권사 앱에 모바일 앱에 토스, 쿠팡, 키움,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뱅크, 뭐 모바일 증권나무 이런 게 올라 있고요. 하루 증권 거래 대금이 예컨대 27, 8 보통 우리가 10조 정도 내외였는데 금년 들어서 36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에서 학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논쟁이 뜨겁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올 거다. 심지어는 뭐 5월 달에 4%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물가가 1.7%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런 논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미연준이 2%를 물가 안정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2% 물가가 오를 걸 예상되면 사전적으로 통화정책은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가가 1.7이 나온 것이 아직은 물가가 2%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나스닥은 다소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된다. 미국 금리 인상되면 항상 우리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층 분석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때마다 우리가 위기가 왔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잉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흡수해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고 자산 가격 버블을 붕괴해야 한다. 그런 칼럼이 실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자본 유출에 대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항상 자본 유출에 대비하면 마지막 위기를 막는 보루가 재정 건전성이고 재정 건전성이 나쁘면은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금 유출이 더 급속하게 발생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요.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금융위기, 은행위기가 발생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적 자금을 투입할 돈이 없으면 위기가 더 커지는 거죠. 위기의 충격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기업을 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기의 최종 방파제인 재정 여력을 비추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이 돈 퍼주기만 열을 내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이나 가게가 부실화되고 그것이 또 은행 부실로 가기 때문에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파퓰리즘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선심성 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조달하는 그런 방식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제 쿠팡의 기업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66조 원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곧 11일 날 미국 증시 상장합니다.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10일이지만 미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하는데 현재 공모가가 32, 34달러 정도 예상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580억 달러, 약 66조 원 정도 예상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국 시간으로 상장 예정일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밤 11시 30분이군요. 그렇게 예상되는데 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66조 원이 되는 이 쿠팡의 지분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33.1%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김범석 쿠팡 의장은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손정희 회장이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지금 한국을 뜨겁게 달고 있는 신도시 투기 문제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게 너무 많이 매일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잠깐 말씀드린 순서를 뒤로 미뤘습니다.
신도시 땅 매입에는 지금 뭐 열 몇 명 외에도 LG 직원으로 추정되는 74명이 더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세종시도 수상하다. 산업단지 예정지에 벌써 벌집 50채가 들어서 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남양주 왕숙 인근, 그 신도시, 3기 신도시, 만드는 왕숙 인근에, 그러니까 신도시 인근에도 벌써 137%는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전입 전출하는 그 요지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 부패의 고리를 어디서 꺼내야 할지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변 땅 80% 폭등해도 신도시만 실퍼 조사해갖고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조사도 결과적으로 여 의원이랑 공직자 의혹도 줄을 잇고 있는데 걸리는 직원만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혹이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LG 직원은 또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목포에서 집을 많이 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던 손혜원 전 의원이 바로 밑에다. 그런 얘기인데 그 손혜원 전 의원 경우는 케이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리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 명령도 내려졌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손혜원 전 의원은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 공청을 통해서 다 드러난 얘기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비밀 정보를 내부 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징역 1년 6개월과 몰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어제 심층 분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공정을 운운했던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정에 관한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러고도 계속 공정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정이 땅에 떨어졌다. 일벌백계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지금 임명되고 있는 장차관들, 청와대 수석들 하나같이 부동산 비리나 자녀의 학교 병력 문제로 연루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대법원 판사들까지도 다 연루가 됐는데 거의 20한 7, 8명을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정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서 아침 조슬로가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이다. 내로남불 공정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공정하고 당신들이 하는 것만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쪽을 잠깐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 어느새 6천만 원에 올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100 한국에서 6,15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등락을 보였습니다만은 한때 이제 6,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500만 원까지 떨어지자 또 뭐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은 과거 2018년 때 폭락할 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개인들의 허딩 비헤이버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지금은 기관 매수가 탄탄한 바탕을 이루고 있고 속속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꼭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600만 원대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어제 드디어 6,15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아까 바로 어제 오늘 새벽 어제 그리고 어제는 미국에서 국채 3년물 오늘 10년물 성공적으로 낙찰되면서 금리가 안정된 수준을 보이는 데 따른 미국의 다우존스라든지 혹은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거 보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비스듬 지수 해가지고 어제 비트코인이 6,253만 8천 원을 기록했고요. 이더리움도 올라서 286만 원을 전월 대비 1.3% 올랐다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나 그다음에 주식이 다 지금 굉장히 미국의 통화정책 이게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그 등락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그 변곡점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 자산도 이제는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도 확실하게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뒀던 코인을 출금하려니 하셔오리다. 분통 터지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금 뭐 출금 사유를 묻고 왜 출금하느냐, 또 영상 통화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의 가상자산 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뭐 자전 접속 지연 등 고질적 장애 문제도 있다 하면서 그 일부 금전적 피해가 커서 일부 집단 소송도 지금 얘기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번에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관한법 특검법이라고 그러죠. 특검법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은 이게 지금 제대로 규제가 안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전자 그 상거래 업체로 간주되어 왔거든요. 전자 상거래라는 게 전국에 수십만 개가 있는 그런 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그 상품 거래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상거래에서 전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특검법을 개정안 시행을 통해서 이번 3월 25일 시행되는데 일정한 해킹 방지 시설이나 자금 세탁 방지 시설, 고객 신원 확인 제도 같은 걸 갖춘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비가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자가 이번에 이제 시행하기 전에 이제 시행령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 업자가 의심이나 고액 현금 거래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여하겠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상자산도 이제 좀 거래도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안정권을 찾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거래소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런 전망이 되고 지금 주가도 다소 등락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심정분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금리 주가 암호화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서 미국에서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지금 제로 금리를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언제 제로 금리 정책을 변경하고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인가 하는 점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